이번 시간에는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함정, 영어로는 liquidity trap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케인즈의 경제학이 아니고 케인지언 경제학의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 유동성 함정을 어느 경제학자가 제일 처음 썼는지 모르겠어요. 케인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동성 함정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면이 있고요. 본인이 유동성 함정의 말을 리퀴드 트랩이라는 말을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케인즈의 저작들을 이것저것 좀 꽤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케인즈가 직접 유동성 함정, 리퀴드 트랩이라는 용어를 쓴 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맥밀란 프레스에서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그래가지고 케인즈 전집에서도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봤고 또 그 이후 또 여러 책들을 봤는데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는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Liquid Trap이라는 그 용어를 어느 경제가 제일 먼저 썼는지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유동성 함정, 교과서에는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케인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요점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쪽이 시장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이고 여기가 통화량, 화폐량입니다. 화폐량. 그러면 그 케인즈의 그 아이디어에 따르면은 이 화폐 수요가 평상시 이런 정도로 이제 우하향하다가 아주 낮은 이자율, 케인즈는 이를테면 당시 책에서 보면 일반인이 보기 한 2% 정도, 연리 2%. 근데 아무튼 아주 낮은 이자율 수준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자율이 낮다는 이야기는요, 채권의 그 시장 가격과 채권의 유통 수익률, 즉 시장 이자율하고는 역비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 이자율이 아주 낮다는 얘기는 채권의 시장 가격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은 채권의 시장 가격이 아주 높아진 이런 상황에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채권의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권은 가격이 떨어질 거야. 채권의 시세가 떨어지면 나는 시세 차손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채권은 보유하지 않을래. 이렇게 채권 보유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거의 0이 됩니다. 0이 된다는 얘기는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면 그 채권을 보유한 대신에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폐 수요가 이렇게 무한 탄력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는 아주 낮은 이자율 수준. 케인즈에게는 어떤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는 이렇게 화폐 수요가 demand for money, 화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 통화 공급이 예를 들어서 통화 공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라도 이자율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MS에서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케인즈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후대 케인즈의 이론을 소개하는 분들이 그런 경제학자들이 이런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함정은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한 상태라는 것은 그런 상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동성 성설에 대한 케인즈의 이론은 전적으로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유동성 함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도 좀 잘못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책에서 이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제학 책에서는 바로 이런 구간, 아주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 그 화폐 수요가 무한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그 통화량을 이렇게 늘려도 이때 통화량이 외생변수로 설정되어 있죠. 늘려도 그 이자율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경제학 책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케인즈 자신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유동성 함정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유동성 함정은 무엇이냐? 제가 말하는 유동성 함정은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원화폐 증액 자체가 여의치 않거나 또 본원화폐 총액이 증가해도 유동자산 총액이 늘지 않거나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총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의하는, 규정하는 유동성 함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재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네, 교재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예컨대 예금기관들에 대한 중앙은행 자금 저리 대출의 방식으로 본원화폐 총액을 증대시키려 할 때 그 증대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예금은행들을 상대로, 상업은행들을 상대로 중앙은행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저리로 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위축된 만큼 예금기관 대출금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워낙 적고 그 여파로 이미 지급준비금 잉여분이 마땅한 처분처 없이 쌓여있는 상태라면 경제가 뭔가 이렇게 침체 늪에 빠져가지고 그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업 투자 수요가 적다는 얘기니까 기업들이 또 은행으로 돈을 빌려고 하지 않아요. 은행들은 지금 지급준비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마땅히 쓸 데가 없어.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대출 받아가겠다는 기업이 없어요. 줄만한 데는 안 받아가겠다고 그러고 또 달라한 데는 위험도가 낮아서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예금기관들이 해당 중앙은행 자금을 아예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앙은행이 주려고 해도 예금은행들이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thank you. 그럼 어떻게 되죠? 중앙은행이 빌려주려는 그 돈을 예금은행들이 받아줘야 본화폐 총액이 증대가 될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금은행들이 no thank you 하기 때문에 본화폐 총액 증액 자체가 여의치 않습니다. 자, 기존 경제학식으로 서술한다면 이렇습니다. 기존 경제학은 본화폐 총액보다 통화량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중앙은행이 자신이 찍은 돈을 은행 시스템에 투입하려 하는데 그 투입이 여의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경제학식으로 서술하면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려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화폐를 공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시스템 안에 본화폐를 자신이 찍은 돈이죠. 본화폐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아요. 이런 상황이 유동성 함정 중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케이스 1, 첫 번째 상황이죠.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들한테 주니까 안 받으니까 그럼 중앙은행이 또 다른 방법을 써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 같은 방식. 중앙은행이 채권 유통시장에서 민간 예금, 비예금 민간을 상대로 직접 채권을 매입해요. 은행이 안 받아간다니까 이제 비예금 민간을 상대로 해서 채권 유통시장에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해줘요. 매입하게 되면 비예금 민간한테 이제 직접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화폐 총액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본화폐 총액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증가시키더라도 일단 증가시키게 되면은 뭐죠? 해당 채권 매도자들이 비예금 민간 측에서는 그 매도대금 수칙만큼 요구예금은 증가하겠죠. 요구예금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요구예금은 일단 증가하는데 그런데 채권 비율은 낮아지거나 채권 비율 B가 낮아지거나 목표 지급준 비율 QD나 QT가 높아지는 일이 발생해서 본화폐 계사가 높아지는 바람에 유동자산 총액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뒤에 그림을 참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했다. 아무튼 비예금 민간을 상대로 채권 유통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매입해 줘갖고 본화폐 총액을 증가시켰어요. 증가시키기까지 좋습니다. 증가시켰는데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원래 이렇게 되려면 이게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나려면요. 비예금 민간이
채권을 중앙은행에 팔고 매각하고 나서 자기가 또 다른 채권을 매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채권 비율이 유지가 되는데, 아니 이제는 나 채권 더 보유 안 할래 하게 되면 채권 비율이 줍니다. 채권 비율이 준다는 얘기는 뭐죠? 얘가 좌회전하는 거죠. 보너화폐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예금기관들이 지금 목표 지급 준비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목표 지급 준비를 늘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증액됐는데 그 사이에 얘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얘도 같이 좌회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양쪽 완화를 했더라도 분명히 했는데 유동자산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가 증가해도 유동자산 총액이 활발히 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유동성 함정의 한 예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경우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너화폐 총액을 많이 증가시키게 되면, 중앙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미 2008년이었나요? 2008년에 중앙은행이 보너화폐 총액을 아주 큰 폭으로 천문학적 숫자로까지 이렇게 증액시키더라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까지 맞습니다. 10여 년 동안 맞는데요. 저는 바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유동성 함정에 빠진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늘리고 있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유동자산 총액이 큰 폭으로 늘지 않았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또 출구 전략을 쓴 경우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될 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보너화폐를 부었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 예측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구름 위에서 이만큼 양동이, 일본말로 바켓스라고 하죠. 바켓스로 물을 퍼부었습니다. 구름 위에서는 분명히 퍼부었는데 구름 아래 대지로는 비가 하나도 안 내렸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놓고서 기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자,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채권을 매각한 비예금 민간이 그 매각 대금으로 다시 다른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요. 팔아놓고서 다른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 비율 스몰 b가 하락합니다. 둘째, 종전보다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 예금기관이 비예금 민간을 상대로 추가적인 대출을 하는 일을 꺼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 지급 준비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채권 비율이 하락하거나 목표 지급 준비율이 상승하면 보너화폐 계수 스몰 h는 상승한다. 그래야 이상과 같은 상황에선 양적 완화가 추진되어 보너화폐 총액선이 상승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너화폐 계수의 동반 상승으로 유동자산 총액이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극단적으로는 이런 그림처럼 될 것이다. 비유컨대 구름 위에서는 분명히 물을 퍼부었는데 구름 아래 대지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형국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서 기존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중앙은행이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시중에는 새로운 돈이 충분히 생겼다. 그런데 그 돈이 잘 돌지 않는다라고 잘못 설명할 것이다. 여러분들 신문기사들 같은 이런 거 많이 봤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었는데 시중에 돈이 안 보여. 찍은 돈이 안 보이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는 결국은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그래. 이런 식의 설명하죠. 돈이 안 돌아서 그래.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돌아서 그래. 돈은 생겼는데 그 돈이 안 돌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중에 돈은 새로 생겼는데 그 돈이 안 돌아서 그래. 이렇게 기사들도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런 기사가 많죠. 그리고 기존 경제학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자라면 다르게 설명합니다. 저자라면 중앙은행은 분명히 많은 돈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애당초 새로운 돈이 별로 생기지 않았다라고 정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새로운 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구름 아래 대지로는요, 새로운 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위에선 분명히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말이죠. 네. 이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유동성 함정의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셋째, 유동자산 총액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는 아니고, 얘가 뭐 이렇게 오더라도 이게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났다고 쳐도, 늘어났습니다. 애당초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많지 않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침체기에는 장래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를 했다가는 본전도 못 거진다 할 경우에는 투자 환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많지 않더라 전기한 증가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유동자산 증가에 상응하는 증가에 상응하는 그 자금이 설비 투자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운용 자산 투자 자금 등으로만 주로 사용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총수요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거죠. 기존 경제학식으로 서술한다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통화량은 꽤 늘어나는데도 이상하게 투자 수요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경제학적 시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기존 경제학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앙은행의 돈이 은행 시스템 안으로 분명히 투입됐는데 이상하게 통화량이 잘 안 늘어나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요. 자, 이런 것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본화폐 총액의 증액 자체가 여의치 않거나 본화폐 총액이 증가해도 유동자산 총액이 늘지 않거나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유동성 함정의 경제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요. 경제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됩니다. 이럴 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재정 정책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정부 지출 G를 증액시킨 정책이 총수요 확대책으로서 보다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 정책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께 강의를 올림으로써 이제 금융버블 메커니즘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결어를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네. 결어. 여러분의 책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천하수완 망전필위. 천하, 수는 이거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아는 편안할 안자죠. 편안할 안자, 아는 편안한 안자입니다.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망전필위. 망은 이질망자죠. 있다. 저는 전쟁이고요. 이건 반드시고 반드시. 이건 위태롭다 이런 거죠. 위태로울 위자죠.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이게 사마병법의 인본편에 나옵니다. 어질인자. 병법도 이 사마병법에서는 어진 걸 중시합니다. 사람 괜히 많이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병법에서는 희생을 줄여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인본편을 놓습니다. 전쟁도 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사마병법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곳에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명구입니다. 천하, 수완, 망전, 필위.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공황, 외환 위기, 금융 버블 사태, 이런 위기가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발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가 흥청되어 정책 당국과 대중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려 있을 때 엄습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특히 금융 버블 사태라면 반드시 그렇다. 경제가 평안하다면 우리는 혹시 그 평안함이 기실 흥청거림은 아닐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경제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위기를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한 명언을 전거로 삼아 소동파는 다음의 명구를 남겼다. 이 명언을 전거로 삼아, 여러분 당송 8대가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소식, 호는 동파, 소동파라고 그러죠. 소동파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천하 수평, 불감망전. 비록 숫자, 이건 평안을 평자고요. 불은 아니 불자고 감은 감히 감자죠. 불감망전. 천하가 비록 평온하더라도 감히 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명언을 소동파 선생이 남겼습니다. 이제 이 명구를 전거로 해서 저는 다음의 글귀를 남기고자 합니다. 본장의 막은 이렇게 내려질 것이다. 금융버블 메커니즘을 논하는 이 1편 5장의 막은 이렇게 내려질 것입니다. 경제 수평, 하감, 망위. 경제가 비록 평하더라도 어찌 감히 위기를 잊을 것인가? 경제가 비록 평온하더라도 어찌 감히 위기를 잊을 것인가? 여러분, 경제가 평온하면 평온할수록 위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화폐론에서 시작하셔갖고 자산 투자론, 그리고 유동자산 공급 모형, 그리고 금융버블 시리즈까지 정말 장기 레이스를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